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 권 합격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 이제 통일신라하고 발해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 볼 텐데, 삼국시대의 가장 또 뒤에 끝부분에 해당되는 시기고요. 통일을 했는데 그 통일된 거가 다시 분해가 되는 그 과정을 좀 보시겠습니다. 통일신라하고 발해 쪽을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 부분이 삼국을 통일하는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하게 나오고, 요렇게 그냥 1, 2, 3, 4, 5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섞어서 연표를 놓고 어느 시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 다른 시대 거를 이렇게 해놓고서는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런 거가 주로 출제가 돼서, 아마도 이 통일신라의 통일신라가 되는 이 삼국통일의 과정이 3점짜리 문제 같은 데 종종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도 내용이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죠. 이거는 연도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절로 외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연도를 외워가지고 이거를 순차적으로 늘어놓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고 결과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거를 그 관계에 따라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봐야지, 연도를 외워가지고 이거를 하나로 내가 정리를 해보겠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이 내용을 전체를 숙지를 하고 나서 내가 이걸 정말로 머릿속으로 다 집어 넣었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뭔가를 해본다면, 이 빈 종이에다가 연도 대신에 뭐 동맹을 하고 동맹을 체결하고 백제가 망하고 부흥운동이 있고 고구려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하고, 요거를 내가 써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쓸 수 있으면 옆에 연도가 나오지 않아도 이미 머릿속에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만 머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순차적으로 한번 볼게요. 삼국은 수백 년 동안 서로가 삼국 통일을 하려는 시도를 계속합니다. 근데 의외로 삼국을 통일하는 건 세 나라 중에 가장 처음에는 약골이라고 생각이 됐었던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신라가 통일하는지에 대해서 볼게요. 네,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하고 신라가 동맹을 시도하는 게 나와요. 왜 동맹을 시도했느냐? 백제의 의자왕이라고 있죠. 백제 의자왕이, 우리는 의자왕에 대해서 마이너스적인 기록을 많이 보고 있지만, 왜냐면 백제가 망할 때 임금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의자왕이 초반에 등극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에 신라하고 이제 원수처럼 척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자왕이 복수를 감행을 하죠. 그래서 의자왕이 그때 공격을 해가지고 신라의 중요 성을 40개 정도를 뺏은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성이었던 대야성까지 함락이 돼버리고 맙니다. 백제에서 신라를 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되는 성인데, 여기를 백제한테 뺏긴 거예요. 이때 이 공격으로 대야성을 빼앗겼던 그 당시에 신라에는 선덕여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이때 선덕여왕의 일종의 조카죠. 김춘추도 같이 정계에 진출을 해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대야성이 함락됐을 때 그 대야성의 성주죠. 이 성주도 죽고 이 사람의 부인도 죽게 되는데, 이 대야성 일종의 도독, 이 성주의 부인이 김춘추의 딸이었던 거죠. 그래서 김춘추도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면서 이거에 복수를 꿈꾸게 되고, 당장 신라 혼자만의 힘으로는 백제를 감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김춘추가 고구려에 가요. 고구려에 가서 군사를 좀 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때 고구려 같은 경우는 연개소문이 정권을 잡고, 우리가 군사를 빌려주면 너네는 뭘 줄 건데, 옛날에 우리가 차지했었던 그 위에 한강 쪽에 그 땅 줄래? 이런 식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그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고구려와의 동맹이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고 나서, 자, 이제 왕이 선덕여왕에서 진덕으로 바뀌었던 시점에 그 다음번에는 어디로 보내냐면, 김춘추를 이번에는 당나라에 보내요. 중국의 당나라에 보내서 여기선 동맹을 맺습니다. 왜냐면 서로 니즈가 좀 같았기 때문이에요. 고구려 역사 다시 배웠던 거 떠올려 보시면, 수나라하고 당나라하고 고구려가 계속 싸우죠.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수나라나 당나라가 군대가 월등히 많은데도 고구려를 함락을 시키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당태종마저도 부상을 입고 철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건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중원을 다 정복을 해놨는데 옆에 있는 뭐 오랑캐라고 무시했었던 고구려가 좀채 수그리질 않는 거죠. 이 고구려를 함락시키는 거를 여러 단계에 걸쳐가지고 계속 실패를 하고 나서 신라하고 동맹을 맺었던 이유는 밖에서 공격했을 때 고구려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서 내부적으로 한반도 안쪽에서 공격을 해서 하는 방식을 써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서로 니즈가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당 동맹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언급되는 김춘추가 지금 날개 설명에 들어와 있죠.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을 둘 다 이제 겪은 이 김춘추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신라에서 원래 왕이 돼야 되는 성골 출신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진골이에요. 근데 진골 출신으로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태종 무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상황에서 백제와의 일전은 이제 언제 하느냐만 남은 시점이 된 거죠. 나당 동맹을 맺고 나서 이제 백제하고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동맹군이 가게 되는데 660년에 백제를 먼저 들어가요. 백제 멸망. 왜 백제를 먼저 갔느냐? 먼저 공격했던 게 백제니까 백제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당나라의 니즈에 포함됐었던 고구려를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신라 김유신의 군대가 이 5만의 군대가 황산벌로 진출을 해서 백제, 개백의 5천 결사대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약간의 고전이 있었어요. 아주 필사적으로 항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군대가 10배가 많은데 한 4번 정도를 개백이 이겼거든요. 개백이 이기고 근데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지친 상태에서. 결국에는 개백 포함해서 개백의 결사대가 거의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산벌을 뚫고 그리고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사비성까지 백제 사비성까지 들어가서 함락을 시키게 되고요. 공주, 그러니까 웅진 지역에 피난가 있었던 의자왕이 결국에는 항복을 하면서 백제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백제가 망하는데 백제가 유지됐었던 기간이 거의 뭐 근 700년에 가까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망했다. 백제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면 왕조가 망했다고 해서 망했구나. 이제 우리는 신라가 되는 건가 보네. 이러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수백 년 유지가 됐었던 왕조는 어떤 식으로든 저항을 하려고 하겠죠. 나라가 망했다는 팩트는 있지만 다시 한번 부흥을 한번 해보자. 백제, 고구려 다 똑같아요. 망하고 나서 일정한 시기 동안 부흥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왕족도 남아있고 하니까. 그래서 복신과 도침이라는 사람이 주류성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을 했고요. 백제 부흥운동. 그리고 임존성에서 흑치상지라는 인물이 또 부흥운동을 전개를 했어요. 그리고 백제하고 사이가 좋았었던 좋은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외나라가 있었죠. 일본. 일본에 우리가 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백제가. 그래서 이 일본군이 와요. 와가지고 이 부흥군이랑 같이 마지막 부흥 전투를 합니다. 그게 백강전투예요. 근데 이 백강전투에서 나당 연합군에게 패배를 하게 되면서 부흥운동도 실패로 끝나게 되죠. 요 시점이 이제 백제가 완전히 망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까지 끝내놓고서 이제 나당 연합군의 다음 타깃은 고구려가 되는 거예요. 자, 고구려. 고구려는 이미 앞선 수나라하고 당나라하고 전쟁을 너무 오래 과하게 치러놓은 상태에서 국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강력한 정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죽게 되면서 연개소문의 후임을 누구를 할 거냐를 놓고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돼요. 여기 싸운 사람들이 연개소문 아들들인 거죠. 그 지배층끼리 분열이 되고요. 큰아들, 둘째아들, 셋째아들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나중에 자기들끼리 밀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밀려난 연개소문의 아들이 당나라에 넘어가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첩자 같은, 밀정 같은 게 되는 거죠. 그쪽으로 망명을 하면서 중요한 군사적인 지식이라던가 이런 거를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배층의 분열 때문에 내분으로 고구려가 흔들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나당 연합군이 공격을 했을 때 평양성이 마침내 함락이 되면서 고구려도 멸망을 하게 돼요. 근데 고구려도 백제하고 비슷한 시기 동안 존속을 했었던 수백 년 유지가 된 국가니까 당연히 부흥운동이 있었죠. 자, 고구려 망하고 나서 자, 부흥운동을 누가 하느냐? 건모잠이라고 하는 이제 고구려 장군이 안승이라고 하는 이 왕조의 후예를 데리고 왕으로 추대를 한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을 크게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내부의 어떤 분열 같은 걸로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건모잠하고 안승 사이에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둘이 이제 싸우게 되고 건모잠이 죽습니다.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자기를 받아줄 신라 쪽으로 이제 투항 비슷하게 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이거는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고구려도 완전히 망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신라가 동맹을 결성을 하고 백제가 망하고 그리고 부흥운동, 고구려 망하고 그리고 부흥운동, 그리고 나서 이제 삼국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나당 연합군 사이에 뭔가 트러블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당 전쟁이 마지막입니다. 동맹이었던 신라와 당나라가 이제 적이 돼가지고 싸우는 게 삼국 통일 전쟁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얘네들은 왜 싸우냐면 당나라가 애초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백제하고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거기다 은근슬쩍 뭘 끼워 넣냐면 백제가 있었던 자리에다가 웅진 도독부를 설치하고 고구려가 있었던 자리에다가 안동 도호부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신라에도 계림도독부라는 걸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은근슬쩍 한반도 전체를 당나라가 지배하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를 하려고 뭔가 통치 기구를 끼워 넣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신라 입장에서는 안 될 말이죠. 한반도 안쪽에 있는 영역은 어쨌든 신라가 이거를 통일을 하려고 힘을 빌린 건데 이거를 당나라한테 지배를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신라랑 당나라가 싸우게 되고요. 두 가지 지명 이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잘한 전투가 굉장히 많았지만은 자, 매소성 전투하고 기벌포 전투라는 데에서 신라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한반도에서 당나라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완전 한반도 영역을 다 먹은 건 아니지만 대략 저기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하는 영토 정도를 차지하면서 하나의 국가 통일 신라를 이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당 연합군이 대부분이 백제하고 고구려 멸망하는 데 많이 관여를 해 있었고 마지막에 나당 연합군이 둘이서 싸우면서 신라가 등극 이기면서 이제 여기에 삼국 통일을 했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복잡해 보이는데 순서가 좀 균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만 헷갈리지 마시고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때부터의 신라를 통일신라라고 하는 건데 자, 통일신라를 이룩한 사람은 문무왕이에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당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하면서 삼국 통일을 달성한 사람이 문무왕이라서 우리가 보통 문무왕은 문무대왕 이렇게도 부르죠. 그리고 땅덩어리가 신라가 구석에 요만하게 있다가 이제 삼국 통일을 하고 나면 이만해지잖아요. 넓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반도 지도에서 경주, 신라의 수도는 굉장히 동쪽에 좀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영토가 굉장히 넓어진 거죠. 그 넓어진 땅을 일일이 감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임금은 경주에 있으니까. 그래서 문무왕이 확장된 영토에다가 지방관을 파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방관 너무 멀리 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지방관 중에는 이 지방관이 통치하는 지역은 옛날 백제하고 옛날 고구려 땅 이런 데가 들어가 있으면 완전히 신라 왕의 입김이 닿지 않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 파견된 지방관이 뭐 할지 모르고요. 그래서 그 지방관을 감찰을 하기 위해서 외사정이라고 하는 일종의 감찰 관리를 또 파견을 하게 됩니다. 외사정은 이때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면 돼요. 땅덩어리가 커졌구나. 그래서 관리를 또 보내야겠구나. 하지만 이거를 감시를 또 할 필요가 또 생겼겠구나. 그래서 외사정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해요.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 많은 일을 정리하고 실제로 이끌어간 인물이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입니다. 이 신문왕은 아버지가 땅을 크게 넓혀놨어요. 그런데 이제 넓어진 통일신라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 지금 맞닥뜨려 있었다는 거예요. 신라는 굉장히 독특한 신분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귀족의 입김이 엄청 센 국가였어요. 화백회의만 봐도 말도 안 되는 회의죠. 만장일치제라니. 지금은 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좀 더 많은 의견이 있는 거를 따르는 그런 게 있는 건데 10명이 투표를 했는데 9명이 찬성을 한 안건도 1명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좋냐면 귀족들한테 뭔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 안건은 뭐 1명만 돌아가면서 반대를 하면은 절대 통과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런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왕권이 세지기가 쉽지가 않죠. 얘네들이 통일을 안 해주면 이거를 의견을 통과해주지 않으면 왕도 뭔가 맘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또 땅도 막 넓어졌겠다. 굉장히 지금 복잡한 사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신문왕 생각에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왕권을 조금 더 강력하고 공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의 어떤 권한을 눌러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문왕 초반에 반란이 하나 일어나는 거를 진압을 굉장히 혹독하게 한 게 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김흠돌의 난인데
진골 귀족이 거의 싹쓸이가 돼버린 사건인데 김음돌이 누구냐면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장인어른을 숙청을 굉장히 가열차게 아주 무자비하게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엮여가지고 줄줄이 귀족 세력들이 숙청이 됩니다. 당연히 이때 왕권이 굉장히 강화가 됐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꾸준히 진골 귀족의 세력을 높여주었던 무언가를 차단시켜버려요. 그게 여기 나와요. 자, 토지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관료전을, 자, 일한 거에 대한 녹봉을 줘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관료전이라는 거를 이제 주기 전에는 뭘 했냐면 노급이라는 걸 아예 뚝 떼가지고 주는 게 있었는데, 노급은 여기에 있는 땅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권리 플러스 뭐였냐면 노동력을 징발을 했었어요. 여기서 노동력. 이 노동력이라는 건 뭐냐?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우리 집 뭐가 무너졌는데 여기 와서 담장을 좀 쌓아봐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 노동력이 사람의 힘을 쓰는 거니까 군사로 전환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노급이라는 제도가 유지가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가 귀족 세력들한테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관료전은 딱 일한 만큼 거기에 대한 거 걷어들일 수 있는 것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진짜 월급을 주는 거죠. 그럼 이걸 주는 주체가 임금이니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주지 않는 거는 경제적인 기반을 상당히 잘라버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료전하고 노급이 언급이 되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고 하는 건 왕권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노급이 부활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죠. 그럼 왕권은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중관계를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통치 시스템을 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겠죠. 땅이 너무 넓어지고 백제인과 고구려인이 지금 같은 신라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도 정비는 필수적입니다. 지방의 행정 조직을 당연히 바꿔야죠. 자, 9개의 주를 크게 나눈 다음에 오소경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는데, 한반도를 이만큼 먹게 됐는데 신라의 수도는 여전히 경주란 말이에요.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죠. 너무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 수도가 치우쳐져 있는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작은 수도 같은 거를 설치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오소경입니다. 자, 구주 오소경. 그리고 구주라고 하는 거는 뭐 신라 땅의 3주, 백제의 땅의 3주, 고구려 땅의 3주, 이런 식으로 이제 통일된 신라의 모습을 이제 균일하게 나누어서 백제나 고구려인을 아예 차별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너무 대놓고 차별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신라라는 나라로 같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는 겸해서 구주 오소경이라는 지방 행정 조직을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구서당이라는 중앙군을 두고 십정이라는 지방군을 뒀는데, 여기에도 당연히 백제 사람, 고구려 사람도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사실 차별이 아주 없진 않았다 그래요. 그 백제나 고구려 출신의 사람들은 의복을 입을 때 군사로 똑같이 군인으로 들어와도 무슨 옷소매라든지 이런 데가 살짝 차이가 나서 저 사람은 출신이 어디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게끔 되어 있기는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내 손발이 많아야 돼요. 나의 수족들이 많아야 돼요. 왕한테 충성하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보다는 왕에게 정말 충성하는 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신문왕이 국학이라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귀족자들을 대상으로 유학교육을 실시를 하면서 나의 신하를 육성하는 일을 해요.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충이잖아요. 충. 임금에게 충성하는 거를 제일로 치는 사상이 이 유학의 핵심인데, 그래서 유교 학습을 받은 사람들을 키워내가지고 자기의 인재풀로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 때부터 짓기 시작했었던 사찰이 하나 있는데, 가문사라고 하는 사찰을 완성을 시키는 것도 바로 이 신문왕의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 뒤에 등장한 사람들을 좀 보면은, 자, 경덕왕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이게 정리를 했던 기록에 나와 있는 건데 한화정책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쓰이는 호칭으로 우리도 내부로 좀 정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중앙의 관리를 부르는 칭호하고 지방의 행정구역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변경을 해서 통일을 합니다. 뭐 밤골, 밤촌 이렇게 나와 있다면 뭐 율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밤골 마을 같은 건 율촌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자어 지명으로 대체가 되는 케이스가 이때 많이 일어났다고 보이면 되고, 조금 이거는 뭐 호불호가 있긴 해요.
그냥 우리 고유의 지명으로 남아있는 게 좀 더 역사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았겠냐라는 얘기가 있지만 뭔가 하나로 통합되고 시스템을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경덕왕 때 그 유명한 불국사와 석굴암이 창건이 됩니다.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발언을 해서 뭐 이 사람의 스토리 유명하잖아요. 전생의 부모님과 현생의 부모님을 각각 위하기 위해서 불국사와 석굴암을 창건했다라는 설화가 있는데 한 사람의 개인이 만들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에요. 저건 정말 그냥 창건 설화에 가까운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김대성이란 인물이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정도로 불교를 중요시한 국가였다. 이 정도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통일신라는 실제 통치하는 시스템이 어땠느냐? 이렇게 정비하고 나서 어떻게 굴러갔는지 볼게요. 중앙은 어떻게 굴러갔냐면 국왕의 바로 밑으로 직속기구가 들어와요. 집사부라고 하는 국왕의 직속기구가 있습니다. 날개 설명을 보니까 국왕의 직속기관이고요. 왕명을 딱 받아가지고 행정을 집행하고 국정을 총괄하는 어느 정도 왕권이 좀 공고히 되어 가고 있는 게 보이죠. 직속기구도 있고요. 거기에 장관이 있겠죠. 지금의 장관과 같은 역할이겠죠. 이 시중이라고 하는 장관을 중심으로 국정의 운영이 돌아가는 게 있었고 그 집사부 밑으로 14개의 실제 실무 부서가 있어서 행정 업무를 분담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지방은 어떠했냐면 자, 구주 오소경으로 전국을 9개로 나눈 다음에 군사 행정상의 요충지에 작은 수도를 두는 거죠. 오소경을 두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치우쳐져 있는 신라의 그 경주 수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소경을 설치를 하는 거고,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이 있어요. 일반 농민들보다 더 많은 공무를 부담하는 향이나 부곡 같은 차별행정구역이 존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백제하고 고구려인을 흡수시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은 아니면 유난히 저항이 심했던 동네라든지 여기에다가 일종의 핸디캡을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향과 부곡이라는 특수행정구역은 나중에 고려시대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을 통제하는 정책은 없었는가? 땅이 넓어졌으니까. 처음에 나왔었던 외사정이라는 지방감찰관이 또 있었죠. 문무왕이 파견을 했었던 거고,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지방 세력이 멀리 있으니까 얘네들이 군대를 뭐 키울 수도 있겠고 그거를 밀착 감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뭘 했냐면 지방 귀족들이 있어요. 원래 거기서 살았던 지방 귀족의 어떤 이 사람들을 일정 기간 동안 수도에 불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질이죠, 인질. 일정 기간 동안 원래 얘는 강원도 사람인데 일정 기간 동안 경주 와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집안 사람들은 허튼 짓을 할 수가 없겠죠. 인질로 지금 집안 사람이 대표로 잡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상수리 제도라는 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런 거는 뒤에 고려에도 이름만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지방을 면밀히 감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요런 방식을 좀 쓰는 거죠. 자, 군사제도도 비슷합니다. 중앙군인 구서당이 있고요. 우리는 이제 다 신라 사람이야 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구서당에 고구려, 백제, 그리고 말갈 사람들까지 전부 다 넣어가지고 배정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너네도 이 신라를 지키는 중앙의 군대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흡수를 시킨 거죠. 그리고 지방 쪽에는 하나를 더 둬가지고 십정을 뒀는데 구주에 한 개씩 두고요. 구주에 일정씩 두고 저기 북쪽에 국경지대가 있죠. 국경, 저 북쪽의 유목민족들하고 닿는 국경지대에는 하나를 더 배치해요. 군사적인 요충지니까. 그래서 요거를 배치를 해가지고 10개로 만들어가지고 씁니다. 관리 등용제도에서 통일신라에서 나오는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이것만 물어본다기보다 아까 보기선지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 풀 때도 신라를 물어볼 때 보기에 요거 되게 많이 나왔었죠. 원성왕 때 독서 상품가를 실시를 해서 관리 등용에 좀 참고하려고 했다.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요거 이름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통일신라를 예전에는 뭐 한계가 조금 있는 통일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한반도가 이만큼이 있다면 여기를 다 신라가 가져간 건 아니고 일부 옛날 고구려 땅은 먹지 못한 상태로 아랫부분으로 조금 내려와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 고구려 영토에 발해라고 하는 국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통일신라가 있고요. 북쪽에 발해가 있는 시기였던 거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 역사를 계승한 국가가 두 개가 존재했었던 시기가 이 통일신라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뭐 남쪽과 북쪽에 국가가 하나씩 있다 그래서 남북국이라고도 불렀었어요. 자, 발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발해는 어떻게 건국이 되냐면 대조영이라고 하는 건국 시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조영의 아버지가 고구려의 장군 출신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30년 정도 굉장한 핍박을 받으면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고구려 유민들이 당나라에서부터 막 유랑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스럽게 살다가 만주의 지린성의 동모산이라는 데까지 도망을 와가지고 이 남은 고구려 유민들이 여기에서 이제 개국을 한 거예요. 대조영이 여기다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를 표방했기 때문에 발해를 우리가 고구려 계승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시조는 이제 대조영이 되겠고요. 그리고 등장한 무왕시대. 여기는 이 뭐라고 불렀는지를 딱 보면은 이 왕의 스타일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되죠. 무왕이란 호칭이 있으면 뭔가 전쟁과 같은 이미지를 연상하기가 쉽겠고, 문왕이라는 호칭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거를 좀 연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무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왕이라는 호칭에 걸맞게 영토를 확장해요. 저기 동북방의 여러 세력들을 복속을 시키면서 북만주 일대에 굉장한 어떤 쟁쟁한 국가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를 다 먹게 되고요. 그리고 대당 강경책은 뭐냐면 당나라하고 일절 뭐 하지 않는다. 주의를 좀 하고 있어요. 자기 동생을 보내가지고 그 당나라랑 연결하려고 했었던 발해 뒤쪽에 흑수말갈족이 있어요. 네, 흑수말갈이 뭔가 이제 이 발해하고 트러블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몰래 당나라랑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를 뭐 배신하려는 그런 걸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요거를 이 무왕이 눈치를 채고 나서 자기 동생을 보내가지고 이 흑수말갈 정벌해라. 이 괘씸한 놈들이 뒤통수를 치려고 하네. 요런 모습을 좀 보여요. 뭔가 지금 전반적으로 타협 같은 게 없죠. 무조건 이제 군사적으로 강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무왕의 특징이고요. 장문휴라고 하는 군대에 수군을 보내서 당나라 산둥반도를 먼저 선제 공격을 또 해요. 등주를 공격을 해서 심지어 이깁니다. 당나라 군대를 격파한 기록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쟁쟁한 느낌이죠. 그래서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연호까지 씁니다. 인안이라는 연호도 쓴 것으로 보여요. 자, 무왕의 시대가 가고 문왕에 등극을 하게 되었을 때 문왕은 무왕이 상대적으로 소홀했었던 내치를 다지는 일에 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삼성육부라고 하는 일종의 당나라의 중앙 정치 조직을 조금 본따 가지고 발해식으로 만든 거예요. 삼성육부라고 하는 게. 요런 거를 좀 정리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리고 영토가 지금 크게 확장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수도를 몇 번 옮기는 모양새도 좀 보여줍니다. 요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는 대당 강경책을 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전투는 피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당나라하고 친선 관계를 드디어 맺게 되고 그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제도를 정비하는 거에 아주 집중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도 연호를 씁니다. 대흥이나 보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쓰는 것을 봤을 때 발해라고 하는 국가가 상당 시간 동안 이 아시아의 한반도 그 위쪽 동네에서는 굉장히 큰 나라로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도 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발해는 이렇게 발전상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여기 선왕 시대가 오면 여기가 아마 최대 전성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때 무슨 호칭이 나오냐면 선왕 때 영토를 또 한 번 크게 확장을 해가지고 옛날 고구려 땅을 대부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중국조차도 이거를 감탄을 하면서 해동성국이라고 발해를 부르게 돼요. 이 해동성국이 무슨 뜻이냐면 바다 동쪽에 아주 크게 융성한 나라가 있다. 발해를 이렇게 호칭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영토가 이제 엄청 넓어졌잖아요. 영토가 되게 넓어졌으니까 행정구역 개편을 다시 해야겠죠. 5경, 15부, 62주라고 하는 지방 통치 시스템을 완비를 합니다. 숫자가 뭐 엄청나죠? 이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영토를 차지했었다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발해의 통치 시스템은 실제 어떻게 돌아갔느냐?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수용은 했어요. 그대로 벤치마킹은 했지만 명칭이나 운영하는 방식에서 발해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따라했다라고만은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삼성, 육부, 그리고 기타 등등의 어떤 시스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라고 하는 3성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 정당성의 우두머리,
대내상이 일종의 장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육부, 정당성 밑으로 육부가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서 어떤 행정 실무를 하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독특한 기타 조직들이 나옵니다. 관리들의 비리 감찰해야겠죠. 중정대가 있고요. 그리고 국립대학이 여기도 있습니다. 주자감이라는 학교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서적을 관리하는 장소도 따로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돌아갔느냐? 지방이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죠. 선왕 때 엄청난 영토를 회복을 하고 오경 15부 62주의 지방에 이 영토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군사는 어떻게 했냐면 10위라고 하는 걸로 나누어 가지고 자, 궁궐하고 수도하고 왕궁이랑 수도의 경비를 담당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뭐 무작정 외우기에는 외워지지 않을 테니까 여기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거 위주로 좀 한번 더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기출문제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해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이거거든요. 고구려를 뭘 보고 우리가 이거를 고구려 계승했다라고 보는가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발해가 지금은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영토도 아니고 북한의 영토보다도 더 위에 있죠. 엄밀히 따지면 지금 옛날 발해의 상당한 영토가 러시아 영역으로 지금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발굴을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뿌리를 우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려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건데 발해는 스스로가 고구려를 이어받았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흔적이 남아있기도 하고 자 주민 구성을 보면은 뭐 이렇게 주민 구성을 피라미드로 만든다고 했을 때 지배층이 있겠고요. 지배층이 요만큼 있겠고 그 밑으로 피지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여기 요만큼 있는 지배층이 대부분 고구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전부 고구려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명칭을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국가를 지칭한 명칭을 보면 일본에다가 보낸 국서에다가 고려 또는 고려국왕이라는 호칭이 나와요. 고구려를 고려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이 성격을 명확히 외교 관계에 쓰이는 국서에도 이렇게 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문화적으로 너무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고구려가 저기 위쪽 동네였기 때문에 상당히 겨울에 춥고 척박하죠. 그래서 온돌 시스템을 처음 쓴 나라를 고구려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고구려의 온돌 장치가 똑같은 게 발해에서도 지금 발굴이 되고 있고요. 그 공주들 무덤이 나온 게 있어요. 특히 정혜공주라고 문왕의 딸 정혜공주의 무덤에서는 고구려에서만 나오는 모주림 천장 구조 같은 게 나와서 무덤 양식이라고 하는 게 진짜 안 변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무덤을 만드는 양식과 장례식의 어떤 절차가 되게 비슷하다면 그 두 집단은 서로 뿌리가 같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모주림 천장이 뭐냐면 천장을 딱 쳐다봤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로록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록 들어가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네모를 계속 방향을 바꿔가지고 돌려서 넣은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천장인데 그러니까 이걸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점점 작아지는 거죠, 네모가. 근데 네모가 점점 작아져야 되니까 크기가 조그매지는 거잖아요. 이 네모를 이루고 있는 모서리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천장을 모서리가 줄어드는 천장이라고 해서 모줄임 천장이라고 해요. 고구려 무덤에서 나오는 되게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고 이것이 발해의 공주 무덤에서도 보인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뿌리가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활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무덤 만드는 스타일이 굉장히 고구려하고 유사하다. 벽화 같은 것도 그려놓고 하는 게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라고 우리는 본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인지를 해야 우리의 역사였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 때문에 발해가 고구려를 이어받았다고 하는지를 그냥 뭐 고구려 계승 국가야라고 아는 것보다는 근거가 확실히 해야겠죠. 요거는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국 시대가 유지가 되었다가 통일신라, 통일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는 괜찮았겠지만 나중에 다시 혼란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통일신라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했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너무 어린 임금이 등극을 하게 되면서
이러면서 왕권이 갑자기 급속하게 약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자, 통일신라에 어떤 혼란이 있었고 결국엔 이게 다시 삼국으로 찢어져서 이 통일신라 이제 없어지고 다시 신라하고 고구려 백제가 또 등장을 하는 후고구려 후백제가 등장하는 후삼국 시대가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를 보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라고 나와요. 해공왕. 요 때부터가 우리는 신라 하대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망해가는 시점이에요. 어리면 얼마나 어린 나이에 됐을까? 8살 때 임금이 됩니다. 그럼 뭐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얘가 뭘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 어린 임금을 등극을 시켜놓고서 뒤에서 이제 뭐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했겠죠. 이 어린 임금은 아무런 힘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피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살해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불안한 시대였는지가 보이죠? 임금이 살해당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그리고 뭐가 되냐면 우리가 무열왕 이후로는 진골이 지금 계속 왕을 했단 말이에요. 왕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옛날에 성골만 왕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성골은 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큰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았었지만 진골이 되면 진골 귀족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힘 있고 돈 있는 진골 귀족들이 누구나 왕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해공왕이 피살되고 난 이후부터는 완전 뭐랄까 진골 귀족들끼리 서로 박터지게 싸우는 왕위 쟁탈전이 전개가 됩니다. 왕권은 상당히 약해지고요.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당연히 일반인들의 생활은 파탄이 나게 되는 거죠. 그 신라 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 하대는 해공왕이 이제 피살이 되고 나서부터 그 이후부터를 우리가 신라 망할 때까지를 신라 하대라고 봐요. 신라 초기가 있고요. 중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신라 하대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거의 신라의 멸망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요 반란을 한번 볼게요. 주요 반란. 중요한 반란이 나오는데 김헌창의 난이 있습니다. 지금의 공주 지역이었던 웅천주의 도독이었던 김헌창이 원래 본인의 아버지가 왕위 계승권에 있었었는데 왕이 될 뻔했는데 여러 가지 모종의 사건 때문에 다른 원성왕한테 밀려가지고 왕위에 오르지를 못해요. 이거를 계승을 할 때 원래는 김주원이 왕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김주원이 왕을 하려면 궁에 들어가서 이 왕관 받고 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하필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김주원이 궁궐로 가고 있었는데 궁궐을 가려면 무슨 개천 하나를 큰 걸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물이 너무 갑자기 넘쳐가지고 건너지를 못한 거죠. 다리가 잠기고 막 난리가 났으니까. 그래서 김주원이 가지를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또 왕이 누가 후보가 들어가가지고 잽싸게 궁궐에 들어가서 임금이 탁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밀려나가지고 제때 궁궐에 도착하지 못해서 사실 등극을 못하게 돼요. 이것도 되게 웃긴 일이에요. 되게 웃긴 일이죠. 무슨 달리기 경주도 아니고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하는 것처럼 굉장히 주먹국으로 임금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의 뭐 굉장히 저속한 형태의 싸움이 엄청 반복이 많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김헌창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됐었으면은 본인이 나중에 그 훗날을 좀 도모해 볼 수도 있었을 거고 왕족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게 아깝기도 하고 짜증도 나는 거죠. 그래서 불만을 품고 난을 크게 일으켰는데 아예 개국을 하려고 했어요. 개국을 해서 국호도 막 정하고 연호도 막 정했는데 진압이 됩니다. 실패한 거죠. 김헌창의 난은 실패.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장보고인데 다 들어본 이름이죠. 바다의 왕자 장보고.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장보고는 뭐 출신 성분 자체가 완전 평민이라고는 보고 있어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 장보고가 해상왕이라고 불렸잖아요. 저기 완도 지역에다가 청해진을 설치해 놓고서 장보고 휘하에 있었던 훈련이 잘 된 군대가 거의 10,000명에 육박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해적을 소탕하고 약간 이런 역할이 있었지만 무력을 상당히 많이 소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장보고가 본인의 딸을 또 왕비로 만들려고 시도를 하게 돼요. 완전한 신분 상승을 꿈꿨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실패해요. 이거를 길을 쓰고 막은 거죠. 진짜 귀족 집단이 이것만은 안 된다 하고 길을 쓰고 막았는데 사실은 장보고 밑으로 굉장히 훈련된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불안불안한 상황이에요. 장보고도 본인의 딸이 왕비가 되는 거가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억하심정을 품고 있었겠죠. 결국에는 청해진을 중심으로
자기가 끌고 있었던 군대를 가지고 반란을 도모했다고 하는데 이때 장보고가 암살당하면서 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굉장히 심각했었던 게 이 원종과 애노의 난이에요. 김헌창과 장보고는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이 반란을 일으킨 건데 원종과 애노는 그냥 농민 반란이죠. 이 농민 반란에 가깝습니다. 수탈을 당했었던 피지배층이 이거를 못 견뎌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밑에 있는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든지 이 적고적의 난은 성격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씩 묶어볼 수 있겠어요. 성격을. 진성여왕 때가 제일 혼란기였던 시기인데 진성여왕도 힘이 없고 지금 뭐 왕위 다툼하느라고 국고가 막 텅텅 비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채워지질 않아. 그래서 세금도 없어요. 세금도 없어. 중간에 빼먹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세금을 또 걷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엊그제 세금 걷어가 놓고서는 또 내라는 거지 와서. 일단 뭐가 부족해지면 아무 죄 없고 힘없는 백성들을 비틀어 짜가지고 어떻게든 한 방울이라도 또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 왕이건 여왕이건 누구나 다 우리를 그냥 이렇게 수탈해가는 사람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똑같은 거 아니냐 하고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기 사벌주, 상주 지역에서 원종과 애노라는 사람이 난을 크게 일으켰어요. 여기에 호응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이제 기록이 이렇게 된 거죠. 비슷한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진성여왕 때 또 이것도 또 진성여왕 때인데 이거 완전 농민 반란이에요. 붉은 바지를 다 같이 입고서 일어난 원래 직업은 농민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도적대가 돼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이게 지금 신라 하대의 상황이에요. 정신이 한 개도 없죠. 당연히 이 국가의 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약해지고 정부가 어떻게 보면 백성을 전혀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되게 이상한 상황이고 뭐 하나도 체계적으로 돌아가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지금의 신라는 이제 구군이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나라는 틀렸어. 망할 거야.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해. 이러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기를 원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력들이 쓱쓱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새로운 세력을 보면 자 호족, 육두품 요 두 가지 집단을 보면 되는데 지방에 원래 있었던 토착 세력들도 있고요. 원래 그 지역에서 오래 살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중앙에서 권력자에 있다가 지금 완전 위에서 싸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밀려난 사람들이 있어요. 밀려난 사람들이 있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의 세력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호족이라고 하는 집단은 또 물어보면 뭐냐면 신라는 이 신분제도가 굉장히 폐쇄적이란 말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굉장히 수직적이고 경직돼 있어요. 성골, 진골, 육두품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육두품들도 자기네들이 어떤 신분에 맞춰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에 굉장히 정해져 있는 딱딱한 아주 경직된 태어날 때부터 이미 뭔가 정해져 있는 그런 신분제도에 들어가 있는데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닌데 뭔가 애매하게 세력이 있고 돈도 있고 군대도 있었던 집단들이 호족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이들에게는 돈과 군대와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워져야 되는 건 어떤 마인드와 브레인이겠죠. 이 역할을 해주는 집단이 육두품입니다. 아주 경직된 골품제 사회 속에서 출세를 할 수가 없었던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완전 너무 똑똑해요. 완전 똑똑한데 육두품은 날고 기어도 진골 귀족이 하는 벼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골로 태어나면 진골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벼슬을 할 수 있는 건데 육두품은 암만 노력을 해봤자 신라에서는 진골을 넘어가는 벼슬을 할 수가 없다. 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능력주의가 아니었으니까 여기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이 자기네들이 배웠던 학문을 바탕으로 지금의 신라는 썩었다라고 하면서 세력이 있는 집단에 붙은 거죠. 그러면서 호족과 육두품이 연합을 하게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얘네들을 이렇게 뒷받침을 해줬었던 사상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종교이면서 사상, 그게 바로 선종이에요. 굉장히 뭐랄까 실천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불교의 계통 중에서 선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불교 경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교종이라고 하고요. 근데 농사 짓고 일하는 사람들이 언제 한자 공부해가지고 그 교과서를 막 달달 외우겠어요. 이것도 되게 귀족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교종이란 데가 있는데 선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의 반대편에 들어가 있는 뭐 어려운 교과서 같은 불교 경전 뭐 굳이 뭐 공부할 필요 없고 그냥 이제 참선하고 그렇게 해서 명상하고 이렇게 하면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실용적이면서 실천적이고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되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게 선종입니다. 그리고 호족은 돈이 있잖아요. 이 호족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선종 사찰 같은 거를 크게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쯤 되면 이들을 지지하는 이들의 입맛에 맞는 또 다른 개혁적인 종교 사상이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등장을 하는 게 후삼국이에요. 그럼 누가 등극을 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었는지를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보면 자, 후백제하고 후고구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들이 스스로를 후백제 또는 후고구려라고 했다기보다는 앞에 나오는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헷갈리니까 우리가 그냥 뒤후자를 붙여가지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자, 후백제를 세운 사람을 보겠습니다. 견훤이라는 인물이 있네요. 이 견훤이라는 인물이 지금의 전주 지역에서 완산주에서 건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충청도하고 전라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굉장한 곡창지대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유리한 점이 없잖아 있었죠. 경제적으로 상당히 우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다가 사신도 보내면서 정식 국가인 것 같은 인정을 가장 먼저 받았던 되게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견훤이. 눈치도 좀 있고. 근데 한계점은 뭐냐면 굉장히 무자비했다. 신라의 수도를 급습을 하는데 경주에 습격을 해가지고 경혜왕을 되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아주 신라의 적대적인 스타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또 굉장히 가혹하게 걷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호족들을 포섭을 하는 것도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호족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썩었다고 생각하는 수도의 왕족이나 견훤이나 그게 그건 거예요. 근데 견훤은 좀 사람이 폭력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죠. 경혜왕을 굉장히 끔찍하게 죽게 했다고 나와요. 그냥 이렇게 죽인 게 아니라 가족이 다 보는 앞에서 자결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걸 다 보게 하는 약간 그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일을 했다고 하는 게 기록이 돼 있어서 일단 견훤의 한계점은 뭐냐면 인망이 없었어요. 인망을 잃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무섭다. 무섭고 너무 잔인하다. 나도 언제 저렇게 죽을지 모르겠구나. 이런 느낌을 조금 주는 이게 한계점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자, 후고구려는 누가 세우냐면 신라의 왕자, 그러니까 아무 권한이 없는 왕자라고 봐야겠죠. 신라의 왕족 출신의 버려진 왕자였던 궁예가 세우는 국가가 후고구려입니다. 정말 불운한 삶을 타고났던 사람인데 어릴 때 왕자로 태어났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스님에게 맡겨져가지고 동자승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중학생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 복수심도 막 타오르면서 절을 뛰쳐나와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는 그때 신라에서 굉장히 이름났었던 양길이라는 도둑 집단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막 배우고 자기 세력도 조금 만든 다음에 나중에 양길을 쫓아내고 양길의 그 도적 집단을 자기가 다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힘을 기르게 되고요. 나중에는 여기에 붙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개성에다가 개국을 하게 됩니다. 후고구려하고 후백제는 세워진 간격이 1년 차이밖에 안 돼서 거의 따닥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후고구려는 그러면 기반 쪽이 어디였냐면 후백제가 충청도하고 전라도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후고구려는 강원도하고 경기도 일대에서 시작을 했어요. 중요한 건 한강 유역을 좀 차지했다라는 게 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때 나라 이름을 굉장히 여러 번 바꾸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는데 국호를 이제 후고구려, 고구려에서 마진으로 바꿨다가 철원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다시 태봉으로 국가를 바꿉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왕위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굉장히 궁예가 심리적으로 불안해졌기 때문에 계속 중심 지역을 바꾸면서 국호를 바꾸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주변 사람을 의심하고 갈아치우는 그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 관제 정비나 그런 거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국정의 총괄 기관으로 광평성이라는 거를 두고 정치 시스템을 마련은 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궁예도 뭐 본인이 왕을 해보는 건 자기도 처음이잖아요.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세금을 걷는 겁니다.
여기 견훤이랑 마찬가지로 지나친 세금을 걷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릴 때 동자승으로 자란 경험이 있잖아요. 종교적인 기반이 좀 있는 사람이라 스스로를 내가 바로 이 중생을 구하러 출연한다고 하는 미륵불의 현신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부처의 환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미륵불 사상을 통해서 되게 엄청난 폭군 정치를 했고요. 되게 폭군 정치로 전제 정치를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나중에 궁예가 죽인 사람 중에 자기 부인하고 왕비하고 왕자 공주들도 막 칼로 다 죽일 정도니까 본인이 직접 굉장히 폭군으로 등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궁예의 신하로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 왕건인데 이 왕건은 굉장히 온화한 품성과 아주 확고한 호족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왕건을 왕으로 추대를 하고 궁예를 쫓아내게 돼요. 그러면서 국가 이름이 한번 바뀝니다. 고려라고 하는 국가를 건국을 하게 돼요. 하지만 왕건이 고려를 건국을 했을 때 아직 후백제가 있는 상태고 신라도 되게 조그매졌지만 아직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고려가 생기고 나서 이 고려가 후백제를 처치하고 그리고 신라를 흡수하면서 드디어 두 번째 완전한 의미의 한반도 통일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후삼국 시대에서 후삼국 통일전투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밑에 조그만하게 문제가 나와 있는 거를 빨리 정리를 좀 해보면은 OX 문제네요. 통일 신라의 문무왕은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 파견했었죠. 맞는 얘기고 통일 신라는 중앙 정치 조직으로 집사부를 포함한 14부를 두었다. 맞는 얘기고요. 발해 무왕은 대흥보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이거는 무왕이 쓴 게 아니라 문왕이 쓴 거죠. 무왕이 쓴 거는 인안이라는 연호였어요. 얘는 아니고 신라 하대에는 호족이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 호족이 반독립 세력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후삼국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는 얘기고 통일신라의 신문왕은 지방을 구주 오소경으로 정비를 합니다. 5경 15부 62주는 발해의 이 통치 지방 행정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 자, 통일신라의 중앙부는 구서당입니다. 구서당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발해에 어떤 왕이 장문휴를 보내서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을 했더라. 이런 게 나오면 무왕이겠죠. 문왕보다는. 발해는 귀족자제를 교육을 했는데 주자감이라는 국립학교가 있었고요.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은 궁예입니다. 방금 봤었던 궁예가 되겠고 네, 여기까지 지금 봤었던 이번 시간에서 봤었던 부분이 통일신라하고 후삼국을 아우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분량이 좀 많았어요. 아마 우리 공부하는 이론 페이지 중에서는 제일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챕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정도로 내용이 조금 많고요. 그리고 왕조나 역사가 좀 바트게 바뀌는 경향성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통일신라가 삼국 통일하는 과정 있잖아요.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숙지를 해주시고 그 뒤에 있는 특징들도 쭉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기출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